월드와이드 마인드, 인간의 미래에 대한 휴먼 미래의 어느날 당신이 작심하고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내에 이식하기로 했다고 하자. 당신이 이런 일을 아무를 끼치지 않게 남보다 한 걸음 앞서 하는 타임이 아니다. 하지만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일반 대중에 보급한 지 이미 10년이나 되었다.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장치를 내에 심고 다닌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보고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다. 내에 임플란트를 안 하면 여러모로 손해인데 왜 안 하느냐며 친구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듣는데도 이젠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도 아직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그 뒤를 따라 하기로 한다. 안전에 관한 통계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한다. 등등 이렇게 해서 오늘날 오후 병원으로 간다. 마취가 처치를 해줘서 머리 감각은 없었지만 의식은 그대로다. 수술대에 눕자 의사가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틈을 통해서 무척 가벼운 유연한 그물 모양의 전자회로를 머릿속으로 삽입한다. 또 그 구멍으로 미세하고 정교한 기구를 집어넣어서 그물회로를 넓게 펼친 다음에 내 표면 전체를 덮도록 한다. 제자리를 잡은 회로는 수백만 개의 초미세 필라멘트를 뇌에 끼워 넣는다. 하나하나의 필라멘트는 머리카락이 1000분의 1 정도 굵기밖에 안 된다. 이런 가운데 가장 가늘다는 것보다도 더 가늘다. 이 작업이 끝나면 두개골 안쪽에 초소형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이식이 된다. 마지막으로 떼어낸 두개골 자국을 원위치에 붙여놓는다. 뼈가 빨리 아물도록 정식 인절을 바르는 것도 수술은 마무리된다. 수술 자국에 생긴 딱지가 떨어지면 겉보기에는 임플란트를 했는지 전혀 표시가 안 난다. 수술 후에 당신의 회복실에서 잠시 누워있지만 거북스러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의사가 찾아와서 수술은 성공했고 인터페이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잠시 쉰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잠을 청한 다음날 아침 트레이닝이 시작된다. 첫날은 인터페이스가 시각 정보를 들어오는 부위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스크린에 일련의 영상이 비친다. 이를 보고 뇌 속의 임플란트는 시각 겉질이나 뉴런의 움직임을 모니터하고 어떤 이미지가 어떤 뉴런이 반응하고 흥분하는지 기록한다. 1시간 뒤에 임플란트는 당신 뇌의 기능 지도를 훌륭하게 완성한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나는 순간에 눈을 감으라고 트레이너가 지시한다. 그렇게 하면 스크린에서 봤던 똑같은 그림이 머리에 떠오른다. 가끔은 무언가 다른 점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 단추를 눌러서 상기점이 있다고 알려준다. 오후로 접어들자 임플란트는 정지 화면과 동화상을 거의 대부분 완벽하고 정확하게 제시해준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제2의 강습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는 게임 형식이다. 모니터상의 우주선을 조정해서 장애물을 피해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위로 아래로 우로 전진 후퇴 조이스틱이나 단추 또는 키보드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조정하는 것도 안된다. 트레이너는 우주선을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하라고 주문한다. 집중하면 어떻게 우주선을 움직일 수가 있다.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서 다소 짜증이 나기도 한다. 트레이너가 달래주기라도 하듯이 자기는 이 게임 하는데 무척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당신은 꽤 빠른 편이라고 한다. 마음을 다시 먹고 게임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 긴 기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자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배운다. 먼저 임플란트 정보를 투시해주는 뇌 내부의 스크린을 활성화하는 방법부터다. 스크린의 머릿속에 있다. 임플란트가 전극을 통해서 시각 겉을 투사해 만들어준 것이다. 뇌 투사 영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스크린 내의 커서를 움직이는 법을 연습한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보는 거죠. 자, 이미 임플란트를 해놓은 아내가 당신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다음날 아침 다시 훈련이 시작된다. 임플란트를 활성화하면은 임플란트는 훈련 중에서 음악을 투사하도록 안내해준다. 핸드폰을 끼고 병원에서 들어주는 음악을 듣는다. 시각 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는 귀에 들리는 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니터한다. 점심때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오후부터 임플란트의 안내를 따라서 1년의 연습을 해본다. 촉각에 대한 관련 훈련도 한다. 우선 트레이너가 몸의 이것저것을 체계적으로 만져보라고 지시한다. 또 일어서고 앉고 누워도 본다. 뜨끈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는가하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봄으로써 임플란트는 각각의 촉각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임플란트는 당신의 몸에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뇌를 어떻게 작용하면 되는지 학습하는 것이다. 다음날 임플란트 훈련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단계, 즉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이 학습이 시작이 된다. 긴장을 풀고 있으면 임플란트가 시각이나 음성을 통해서 단어나 구절 문장을 제시하고 당신은 이를 반복한다. 시각 이미지가 제시되면 그 이름을 말한다. 또 머릿속의 스크린에 비춰진 문단이나 페이지를 읽는 방법과 마음속으로 소리 내 읽으면서 다음이라고 쓰인 단추를 눌러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도 배운다. 커뮤니케이션 훈련 첫날 끝날 때 생각하는 내용을 임플란트에 타이핑하는 초보적인 방법을 익힌다. 다음 날에는 다시 연습이다. 사흘째가 끝날 무렵에 생각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임플란트에 지시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날에는 언어 이외의 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요령에 대한 학습이 있다. 임플란트를 지닌 사람과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 당신 내 속의 임플란트가 가르쳐준다. 아내와 말을 나눠보는 것을 연습했는데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채 대화할 수 있다는데 적잖이 놀란다. 그 뒤에 임플란트는 드는 감각을 보내는 방법을 보여준다. 시험삼아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이나 듣고 있는 것, 느끼는 것을 아내에게 보내본다. 나아가 눈을 감고 꽃이나 낭만적인 선율을 떠올려 같은 방법으로 보내기도 한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보내온다. 이런 믿기지 않는 대화 방법을 이리저리 시험해 보는 동안에 어느새 감정이나 추상적인 사고까지 보낼 수 있게 된다. 대화를 하며 언어나 이미지, 소리, 감각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날 밤 당신은 감각과 감정을 서로 완전히 열어젖힌 채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 친밀함이란 다른 어느 것으로 비할 수가 없고 예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압도적인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도 이를 계속 번복해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 부부의 친밀함은 더없이 깊어질 것이다. 그 다음날 직장에 복귀해서 이렇게 귀가한 다음에 임플란트의 기능을 계속해서 시험해본다.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수면이나 식욕, 기분, 성적인 흥분 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몸에 익힌다. 심장의 고동이나 호흡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생각만으로 척척해낼 수가 있다. 임플란트는 더욱 복잡한 내용의 연습을 해보도록 안내한다. 숫자나 형태, 색, 이름, 얼굴, 장소 등등. 한 걸음 한 걸음 임플란트가 정신적인 능력을 떼어서 감에 따라서 당신은 스스로 예리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수학적 능력 등.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성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연스럽다. 임플란트와 접속을 끊고 생활하는 것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된 SF. 이 시나리오는 과학소설이나 나올 얘기지만은 모두 이미 이 책에서 소개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뇌에 관해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우리는 정신활동과 컴퓨터를 상당 수준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 간의 접속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놀라운 가능성과 지금의 현실을 확실히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각장애나 사지마비는 2006년이나 2008년 아니면 2010년도에 치료가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상호 교환하는 것은 1915년, 2015년에 대해서도 무리일 것이다. 뇌 임플란트 실험이 처음 성공한 때부터 FDA 승인을 받을 때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 또 파킨슨성의 떨림 증세를 전기로 억제하는 연구 결과가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장치로 개발되어서 승인될 때까지 같은 시간에 1977년에서 1997년에 걸렸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시각장애나 마비, 기억장애 등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치료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한 사람들이 이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뒤의 일이다. 그 하나의 문제점은 인터페이스로 접속된 뉴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재 인간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조니 데이의 경우처럼 어디든지 하나의 뉴런과 접속하는 것에서부터 예스, 노만의 시력 회복에 사용된 시각 거칠 장치처럼 256개의 뉴런과 접속될 것이 있다. 된 것까지 있다.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부터 이를 실제 응용하는 데 이르는 임플란트는 장내에 훨씬 더 많은 뉴런과 접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오만 등등등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신경 인터페이스는 대역이 상당히 좁지만 이는 수십 년 전의 구식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 미시간 대학교의 켄 와이즈는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다. 마이크로칩. 자, 이렇게 이런 장치는 현존 시스템을 크게 능가하는 것이지만 개선의 여지는 아직도 많다. 인텔의 펜티엄 4 프로세서는 기존의 뉴로칩보다 약간 크지만 그 안에 5,5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다. 또 문제점은 뇌 수술에 관한 것이다. 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독약을 절개해서 뇌 내부의 이물질을 사용하는 데는 매우 큰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어서 신부 뇌 자극 장치를 이식할 경우에 환자 50명 가운데 1명꼴로 수술 뒤에 뇌 출혈이 일어난다. 드물지만 치명적인 경우도 있다. 위험성은 차지하더라도 뇌 수술에 많은 돈이 든다. 돈이 많이 들면 또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나? 또 동맥류 치료 등 뇌 수술 대부분 회복하는 데 사흘 이상이 걸린다. 그 사이에 환자는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감안하면 뇌 수술을 망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거꾸로 비침투성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장내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전극과 뉴런 사이의 원리적인 접촉 없이도 머리 외부 표면에 부착해서 뉴런의 활동을 모니터하거나 통신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게 되면 외과 수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특히 다파는 이 분야의 연구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비침투성 이렇게 닐스모브 또 월포는 뇌파 검사기를 사지마비 환자를 위해서 일종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무지하게 공을 들어가면서 사지마비 환자를 훈련시켜서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보려 했다. 뇌파 검사기는 이 변화를 검출해서 일련의 지시 형식으로 받아들인다. 환자는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전동 의자를 조절하고 좋은 일레이처럼 컴퓨터 모니터 컷을 움직일 수 있었다. 뇌파 검사기는 제조에 별 비용이 들지 않고 소형이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다. 아쉬운 게 있다면 월포의 연구는 이지 기능을 120% 발휘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진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계 상황이 왔다는 거죠. 비침투성 스캔의 해상도를 높이고 그 조작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장치를 이식하는 수술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술을 더 간단히 하고 저렴하게 안전하게 해서 일반 수술처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설리가 있다. 외과 수술 기법이 발달한 덕분에 수백만 명이 별로 긴급하지도 않은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럴듯한 요출을 하려면 시력 교정 수술을 살펴보면 된다. 2002년에 세계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력 교정술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원래 컨택트 렌즈나 안경을 쓰고 정상 시력을 유지했다. 그래도 수술을 받는 것은 순전히 편의상 이유가 아니면 허영심 때문이다. 수술을 받아서 좋은 점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안 끼워도 된다는 것뿐이다.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외과 수술로 시력을 교정하려는 생각은 그리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런 발상 자체가 무척 튀는 것이었다. 당시 가장 발달한 시력 교정술은 방사성 각막절개술이었는데 안구의 칼집을 몇 줄 넣는 것과 비슷하다. 위험성은 높고 회복하는 데는 한쪽 눈에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 해에 실시된 시력 교정 수술은 세계적으로 2만 건이었다. 시력 교정 수술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은 엑시모 레이저이다. 이를 사용한 라식 수술은 약 15분이면 된다. 회복하는 데도 하루 정도면 된다. 합병증이 일어날 위험도 각막 절개술에 비하면 훨씬 적다. 뇌 수술 분야에서도 엑시모 레이저와 라식에 필적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다. 후보로서 꽤 유명한 게 혈관 뇌 수술이다. 이는 두 개의 고를 절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신에 동맥을 살려서 순환기를 따라서 뇌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뇌 근처에 자석을 배치해서 실시간으로 뇌를 스캔하면서 장치를 유도해서 뇌 속의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르도록 한다. 뇌혈관 수술이 처음 시도된 것은 1990년대 초다. FDA 미국 내에서 시술을 인가한 것이 1995년이었다. 이 수술법은 이를테면 방사성 물질이나 화학요법의 약물로 뇌의 정상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종양에 직접 투여하고자 할 때 쓰인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동맥류 치료이다. 동맥류는 뇌혈관이 약해진 부위에 생기는데 국소적으로 약해진 부위에 혈압이 가해지면 그 부분의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 그러다가 결국 파열돼서 뇌에서 뇌치료를 일으킨다. 심한 경우 뇌졸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아직 파열되지는 않았지만 뇌 속의 동맥류를 안고 사는 사람이 무려 1,800만 명이나 된다. 혈관 내 수술에 등장하기 전에는 동맥류를 치료하면 파열 전이든 후든 몇 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을 해야 했다. 그러면 두개골에 드릴로 구멍을 내야 하고 보통 환자는 수술 뒤 3, 4일 입원해 있어야 됐다. 그에 비해서 혈관 내 수술은 불과 90분이면 끝난다. 혈관 내 수술 당일 퇴원하는 경우도 많다. 수술 1년 뒤에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혈관 내 수술로 동맥류를 치료한 환자는 종래 방법으로 시술받은 환자에 비해서 회복도 빠르고 합병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쌓이면서 혈관 내 수술은 점점 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다. 1995년, 2002년 걸쳐서 동맥류 치료를 위해서 혈관 내 수술이 실시된 달에서는 12만 5천 건에 달한다. 2002년 뇌과학계의 정기는 롤프 라이너스가 혈관 내 수술의 원리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몇백만 개에 달하는 뉴런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뉴욕 대학교 신경과학부 학장이자 학술지의 편집장이기도 한 라이너스는 뉴런의 기능에 대한 연구 분야를 열심히 개척하고 있다. 라이너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신경자 루돌프의 나이는 동맥 연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라이너스의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두개골에 드릴 구멍을 낼 필요가 없고 또 혈액 내 장벽을 뚫을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또 몇 겹으로 걸어놓인 뉴런을 헤집고 들어가서 뇌 깊숙한 곳에 있는 뉴런에 전극을 꽂아야 하는 일도 없다. 혈관 네트워크는 어느 곳이나 통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더 큰 이지만 완전 제거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사육할 때 똑같은 루트를 거쳐서 빼내면다. 라이너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동물을 상대로 한 몇 개와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해놓을 수 있고 수백만 개의 뉴런과 조성할 수 있는 내내 임플란트가 개발된다면 인공신경 장치 분야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광대역 임플란트가 만들어진다면 델가도와 히스가 했던 조져받는 실험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임플란트를 지니면 컴퓨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영상이나 음향, 감각을 직접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내적인 감성만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고밀도 대용량 임플란트와 접속하면 기억이나 주의력, 언어, 지각, 기타, 고차원적인 뇌 기능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